네, 안녕하세요. 성수한국 송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 이제 9월에도 기후 상황실 콘텐츠로 찾아봤습니다. 오늘 기후 상황실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기후위기 기독인연대 김영준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기후위기 기독인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9월 25일인데 오늘 촬영한 날짜가 반팔 입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에 이 날짜쯤에 반팔을 입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여름이 거의 이제 9월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후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 저녁으로 뭐 밤으로 좀 선선하고 하긴 한데 맞아요. 낮이 좀 더워요. 아직 그렇죠. 예. 대중교통들도 아직 에어컨을 좀 틀고 있고 예. 저희 여기 촬영하는 저희 이제 기훈실 성수한국 사무실도 에어컨을 끄기에는 뭔가 좀 아직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습하면 또 좀 되게 또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기후 상황실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 같이 좀 나눌까요? 저희 지난번에도 5가지 코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많이 들어본 제목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는 지금. 네네네. 제가 이제 해외의 2가지 좀 소식하고 국내 5가지 소식 정도를 좀 가져왔는데 짧게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전히 여름을 지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폭염 소식이 되게 컸는데 제가 기사 하나 카피를 읽어드리면 최고 기온 38도 아니고 48도 극한 폭염의 16일간 1100명 숨진 이 나라 어디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해외 뉴스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어딘가요? 48도? 48도. 그래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네.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1100명이 숨졌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온도도 충격적이고 그게 불과 16일 동안 일어났다는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폭염이 2003년도 되게 유명한데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예상하는 것처럼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대비가 좀 안 되어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스페인 전역에서 이것 때문에 산불도 굉장히 크게 확산해가지고 최악의 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폭염이 훨씬 더 심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약간 기온 수준 정도라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굉장히 큰 소식을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제가 신문 기사 카피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부자 나라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탈플라스틱 활동가 이 헬렌 카하수 데나라고 하는 분과 인터뷰하는 기사였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선진국에서 이 남반구 제3세계에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매년 40만에서 100만 명이 숨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정의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후정의가 가장 부정의한 모습을 되게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쓰레기 문제, 특히나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연구해봤더니 사람이 혈관까지도 들어가서 음식부터 어디다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토양이나 수질을 다 망쳐놓고 이제 생태계도 파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중국이 우린 더 이상 이런 쓰레기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제3세계 나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케냐 같은 경우도 수입량이 4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국가들에서 이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데 굉장히 저소득 국가다 보니까 이 쓰레기들을 뒤져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피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피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위험한 그런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뉴스인 것 같고요. 국내 뉴스도 좀 다뤄주실 거죠? 국내에서 한 5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일단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강릉에서 극한 가뭄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긴급 재난사포까지 선포했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이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으로는 이게 이제 사상은 첫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가 이번에 됐었고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봉 저수지라는 데서 이 강릉은 식수원을 이제 삼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뭐 보통 이제 7, 80%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1.5%까지 저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한급수를 시행해가지고 이제 물을 일시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됐고, 당연히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하면서 농업에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소방청도 강릉에 급수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제한급수가 끝나고 큰 비가 또 오면서 이제 저수율이 이제 55%를 넘어가지고 이제 급한 불은 이제 좀 껐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불편해했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저는 이게 기후위기에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광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광주가 2022년도 말부터 23년 초까지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물을 공급하는 이제 도화모나 이제 요런 데서 저수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요런 것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 같은 큰 도시도 이런 가뭄 때문에 언제든지 제한급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것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특히 물 문제는 너무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한국은 대대적 늘 이렇게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는 국가라고도 하는데 맞아요. 체감은 잘 안 됐잖아요. 체감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강릉 이런 물 부족 사건을 좀 보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맞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느 지역에서든 이게 또 닥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 좀. 아시겠지만 한국이 그 개인당 물 소비량이 전 세계 3위로 이렇게 통계가 몇 년 전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취수한 물을 갖다가 상수도로 그대로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뭄이 오든 그냥 그대로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또 국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는 이것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좀 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달 반 사이에 또 불공정 원전 비밀 협정, 그거에 대한 시민 공익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만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수원하고 한전하고 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아주 굴욕적인 협정 맺어가지고 거의 뭐 종신 노예 계약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 한 기 지으면 1조를 줘야 되고, 그리고 뭐 50년 동안에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자동으로 하고 거기서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연장되는. 그러니까 거의 평생 노예 계약 같은 것들을 맺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감사원에 시민공익 청구를 했습니다. 낱낱이 좀 이 문제들이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 다루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 뭐 할 시간도 없지만 사실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정말. 전 정부는 정말 하면 팔수록 진짜 끝도 없이 나오는 거 같고, 또 어떤 분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원전 문제가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그냥 원전 문제는 이제 어차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좀 일단 낱낱이 좀 드러나서 우리가 좀 이 문제에서 잘 시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이어서 원전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지어서 가동하는데 15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빨리 늘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원전 얘기가 나왔는데, 원전은 실제 지어서 가동하는 데만 15년이 걸리는데 지금 탄소 중립 50년까지 해야 된다는데 그게 언제 어느 세월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었고, 아마도 앞으로 정부 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은 1, 2년이면 되는데 무슨 10몇 년 걸려서 원전을 짓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좀 그런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이 좀 미흡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런 접근은 참 괜찮은 레토릭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좀 상식적인 사실은 이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또 이후에 좀 정책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 카메라 한번 보고 볼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위기 저항 도로 점거 시위 법원이 목적 정당성 인정 판결.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지어진 3척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아주 규모도 크고 온실가스도 엄청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게 완공 단계에 왔는데 활동가들이 이제 여기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제 그런 점거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번에도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비슷하게 이번에도 법원이 그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하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적 정당성은 좀 인정할 만하다. 이 워딩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사법부에 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이전과는 달리 그런 변화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좀 계속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원의 그 판사들도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좀 생겨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그 기후 소송이 이제 이렇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그것들이 또 사법부에 많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어떤 큰 흐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겠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또 가장 상위의 또 사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윤이 없앤 정책 참여 플랫폼 기후 시민의회 이 대통령 다시 띄운다. 또 윤석열입니까? 이 수습할 게 너무 많아요. 당분간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탄도중립 시민의회라고 이제 그렇게 좀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라고 하는 것들이 공론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또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비판이 이게 좀 시민 동원한 거 아니냐. 정부가 다 짜놓고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비판을 듣지 않게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정당성을 좀 확보할 것인가가 좀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지난 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또 시민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요것들이 좀 잘만 된다면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들러리 서지 않도록 좀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좀 어떤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두 번째 코너는 이제 지난번처럼 이달의 기후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5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에 근데 아무튼 요 또 한 달 반 요 사이에도 너무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뭘 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세요. 빼지 말고. 첫 번째는 또 잘 아시는 V7 기후정의 행진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은 이제 그 이후에 올라가긴 할 건데.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작년부터 그때 맞춰서 같이 시작된 게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 이것도 이번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는 3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면 바로 행진으로 이제 이어지고 12시 반부터는 이제 사전 행사와 그 사전 부스가 그래서 집회는 이제 동십자각에서 열리고 서십자각 쪽에서는 경복궁역 쪽이죠. 거기서는 사전 행사와 사전 부스가 열리니까 조금 미리 오셔가지고 이제 사전 행사 같은 것도 보시다가 집회에 참여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 6가지의 요구사항이 좀 결정이 되어서 좀 이제 정부에 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짧게만 한번 제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환계획 수립. 두 번째는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세 번째는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 AI 산업 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네 번째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및 사회 공공성 강화. 다섯 번째는 농업, 농민의 지속 가능성 보장 및 먹거리 기본권 수립. 여섯 번째는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이렇게 6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동물들 행진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이제 종강역에서 5번 출구 쪽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나오시면 되는데, 거기 굿즈도 나누고 초크 아트, 이게 분필로 하는 것 있죠. 네. 그리고 공연도 있고 스티커 타투도 하고 또 그 동십자가 인근에서는 동물권 팝업 전시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에서 전시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좀 때로는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로, 때로는 축제처럼 그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사실은 기후정의 연합예배가 이번에 1시에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리는데, 그때도 꼭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또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우리 예배와 기도로 또 좀 기후정의를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끝나고 나서 올라간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좀 그렇긴 하죠. 제가 뭐 빠르게 만약 편집하면 두 분으로 나눠서라도 할까 제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지금. 네. 만약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 하면 제가 빨리 편집을 해서 알겠습니다. 앞부분이라도 좀 빨리 올릴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웹자보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긴 하니까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 정말 고생하시는 분,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판결 사진 보니까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막 울고 부둥켜. 근데 그럴만해요. 그러신 분도 있었는데 이런 국가 기본계획에서 취소난 사례가 거의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이제 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해라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승소 판결이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었던 거고, 3년 만에 이제 소송한 지 판결이 났었던 건데, 이게 그래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입지를 선정할 때 조류충도 위험성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않았었고, 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취소한 이번에 이유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고, 특히나 우리는 무안공항 사태 때문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를 알게 됐는데, 이 여기 무안공항보다도 최대 656배나 이 조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또 경제성도 없다고 했는데도 이것들을 강행한 것들, 결국에는 정치권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했었던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것들. 아시다시피 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 근처에 있는 수락갯벌이 영화로 나왔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들이 굉장히 많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공항을 짓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였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판결은 너무 잘 났으나 국토부와 전라북도가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하지마 캠페인까지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서명까지 해주셨는데도 결국에는 이 무리한 계획을 또 끌고 가겠다고 항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참 이 정부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좀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난 것이 사실 가덕도 같은 데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덕도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 것 같고, 이미 국토부가 이전부터 경제성도 없고 뭐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특별법으로 다 강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후에 새만금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좀 결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후위기 관련된 것 중에서는 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유엔에 이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환경부에서 이거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국민 공개 논의를 이제 한 것인데요. 근데 그 전에 환경부가 요것들을 하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했었는데, 그게 시민사회로부터 굉장히 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개의 시나리오는 사실은 이건 언급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40% 중후반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거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사실 그런 거였었고 53%로 줄이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 선을 그어놓은 방식이었는데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3, 4시나리오 61% 감축하는 IPCC에서 권고한 권고안이고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굉장히 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뭐 탄소 예산이나 규모, 온실가스 규모나 인구를 감안하면 적어도 67%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사회 요구안이었었고 굉장히 그게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부는 4개 다 들고 나온 거죠. 이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가 얼마나 이제 시민 의견들이 또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 대국민 논의를 시작했고 또 온라인에 의견 수렴하는 또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참여 부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거의 간단하게라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시는 영상 몸글에다가 다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이제 7차례 진행을 한다고 하고 이미 이제 총괄 토론을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마쳤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 10월 14일 날 종합 토론으로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일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 한 달 어간되는 요 시간에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것들을 시민들이 보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의견까지 달아서 하고 그 토론에 어떻게 참여를 하면 사실 이런 게 너무 졸속인 거죠. 이게 말이 10월 14일이지 지금 5개 부문 토론을 한 10일 정도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 바로 추석 연휴 들어가고 맞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면 그냥 종합 토론으로 해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졸속이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그냥 정부의 어떤 정책 하나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수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전 세계가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엄청난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좀 급하게 하는 것들 특히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하신 논의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시민사회 의견 받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12명의 토론자 중에서 두 명만 이제 이 여성이었었고 나머지 대부분 다 또 중년의 이제 남성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 뼈아픈 점인데 이런 점들을 좀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좀 새기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저희가 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벌써 2주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오염수라고 사실 하기보다는 핵폐수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8월 24일이 바로 방류한 지 이제 2년째가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도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이제 무뎌져가지고 점점 이슈화가 안 되고 있지만 꾸준히 엄청난 양의 지금 핵폐수가 지금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그게 전 세계 해류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년 동안 이게 벌써 매번 7,800톤씩 14번째 지금 해양 투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양들이 지금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까지 계속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빨리 좀 이런 것들을 좀 일본 정부에 요청해서 멈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한국교 연대라고 하는 연대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성명서를 내서 이것들이 이제 좀 기독교에 알렸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난번에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죠. 여기에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이라는 우상을 버려라 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 생명의 바다를 죽이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가 중단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핵발전 확장하는 유선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에 이걸 빨리 멈추라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게 2년이 됐네요. 저도 이게 2년 벌써 됐다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제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라는 게 사실 금방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물질인데, 네. 예.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배출을 한다는 게 네. 예, 정말 책임지지 못할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다섯 번째로는 네. 예, 기후 에너지 환경부 신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관련된 소식들, 정부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후에 관련된 환경부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가지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취지는 이제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국가 차원의 과제인데 이게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부 부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기로 한 거여서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로 대부분 이관이 되고 또 이제 원전 수출 기능 같은 것들은 또 산업부에 남기기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에너지 기능의 정책 기반 대부분은 환경부가 이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통상부로만 에너지 부분은 대부분 환경부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힘도 세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거의 장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기후위 대응력이 향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방식으로 총괄부처를 신설한 덴마크나 영국이나 뭐 독일,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꾼 이후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더 많이 감축을 하게 됐다. 네.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대. 하지만 또 하나 비판들도 굉장히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어쨌든 에너지라는 것들은 산업에 계속 중흥하는 어떤 그런 관성이 있었던 거고 환경 규제를 했었던 건데 그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서로 부딪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우려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원전 수출하고 자원 기능을 산업부에 남겨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한 부처에 조정한다는 것들이 일부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충돌이 되거나 이런 좀 서로 당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도 있고 또 하나의 비판은 어떻게 보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한 몸에 뒀다는 건데 이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다른 에너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원화되게 되면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그런 비판들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요게 이제 관료들이 사실은 이제 일하던 관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 위에서 네. 좀 잘 통제하고 앞으로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